유승근 원내대표 주재로 제53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유승근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양일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철저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정 쇄신을 향한 민심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실상 최종 단계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 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보다 더 높은 강도 높은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하루속히 개헌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 세금 논쟁과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 구조 조정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안전망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 중 꼴찌입니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구조조정해서 매년 8천억 원씩을 줄이자고 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30조, 해외 자원개발로 날아간 40조, 방위사업 비리로 새나간 혈세를 막지 못한 것이 여당의 책임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거덜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으로 거지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 됩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이 그 대안입니다. 최저생계비 등 최저임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가 한국은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이 저하되고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사회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길을 잃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으로 이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복지가 탄탄해집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들립니다.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오히려 복지 후퇴, 서민 증세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 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은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나빠졌고 반면 기업소득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 된다면서 서민 증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만 합니다. 서민 주머니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 평균 세율은 22%로서 OECD 평균 23.4%보다도 낮고 선진국인 미국의 35%, 프랑스 33.3%보다도 10% 이상 낮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쪽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교문위원회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15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여야 합의로 교문위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로 발목이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정개특위 구성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지지부진한 세월의 조사위원회, 그리고 서민주거안정대책,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1위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재일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 민주연합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새롭게 대표로 선출되신 문재인 대표님과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주승용, 정청래, 전명은, 오영식, 유승희 최고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지원, 이인영, 문병, 박우석, 이목희 5분 후보님께도 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전당대회보다 가장 치열한 전당대회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 대표 선거였고요. 3%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사람과 최고위원들이 전부 11%에서 16%가 그리고 5% 사이에 5분들이 다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열한 선거였는지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증명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후보들께서 비록 방법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수호, 불평등의 극복, 서민 부담의 경감, 중산층의 복원, 경제화 활력의 제고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정책적 비전들을 제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정책 의장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고 향후 우리 당이 새로운 지도부 리더십에 따라 정책적으로 한층 더 발전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가 속임수를 동원해가며 담배세 인상과 직장인들의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였고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보험료 부가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혼선이 극심해 어디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 당은 우익문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밝힌 대로 즉각 범국민 조세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성 1호기 수민연장 여부가 곧 결정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무적 해소가 재가동 후 선결 요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얼선 1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구 정지와 재가동 여부가 결정된 최초 원전이며 특히 얼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는 2011년 10월 출범한 언한위가 최초로 심의 결정하는 노후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성 1호기 심의 과정은 고려 1호기부터 시작되는 다른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결정 과정에 중요한 가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성 1호기는 카나다형 중수로로서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설계 수명은 지난 2012년 11월로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수로의 얼성 1호기 수출국인 캐나다는 수명연장 결정 전에는 어떠한 설비 개선 작업도 하지 않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이전에 설비 교체를 대규모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명연장을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성 1호기의 경우는 특히 경수로 원자로에 해당하는 핵심 시설인 압력판을 설계 수명 완료 전에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리 1호기나 얼성 1호기 같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여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도입한 것으로 설계 기준을 능가하는 극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해야만이 수명연장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 시에 제출한 자료를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과 민간검증단이 각각 검토하여 KNS는 적합 결론을 내렸으나 민간검증단은 32개의 개선사항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수명연장 이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얼성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 전국에서 13,409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에는 성급하게 얼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지 말고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이어서 이찬열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찬열 의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강조하며 증세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배세는 증세 아닙니까? 또 연말정산은 증세 아닙니까? 이거는 세수 확보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뒤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여 동안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등 서민증세, 꼼수증세로 국민 부담은 계속 늘고 복지공약은 2년 만에 대폭 축소하거나 고교 무상교육처럼 사실상 공수표가 된 것입니다. 꼼수 증세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국민께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간단하게 증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뒤에는 국민 배신은 쉽게 써갖고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석같이 약속한 복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국민 배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파산지경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습니다.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웠던 점을 솔직히 국민에게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정치권의 증세 논의를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조세 정책 혼선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만 붙들고 있지 말고 올해도 반복될 세수통풀을 막을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육과 교육, 기초용 같은 기본 복지에 손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적 대화 소통을 통해 복지정책의 지름길을 함께 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군기 의원 권하시겠습니다. 백군기 의원입니다. 한반도 샤드 배치를 언급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트위터 인터뷰 관련해서 샤드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는 영내 불안정의 최대 원인인 북한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어제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간 결정되거나 활발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트위터상 발언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방한한 챙완치안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미 국방부와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중에 있지도 않다는 모호한 공식 입장만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미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는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람과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슈콩 주한 중국 대사 등의 미국,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수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심을 모으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방부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대북 미사일 핵 방어 체계인 KAM 힐체인에 대해서 무엇에 허점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조그만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정현 권한 있겠습니다. MB 정부 때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유 대형화 사업 1호로 추진된 캐나다 하베스트 사이언스의 부실 자문으로 4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결세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언론은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하베스트의 현재 가치, 기술력, 발전 가능성, 유가 전망 등을 종합해서 자문사 메릴 린치에서 제안한 인수 가격의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펴낸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에서야 우리 정부가 억지스러운 홍보를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9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 자산인수 사업과 관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인수서를 접수받고 다음날 12월 1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계약의 적정성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의뢰했습니다. 검토 결과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오일샌드 및 일부만 경제성이 인정되는 CBM의 가치까지 인정해서 상류 부분의 자산 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필요시에 관계기관의 기술 및 경제성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 보완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석유 대형화 사업 1호로 추진돼서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었던 하베스트 인수 사업에 태클을 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MB 정권에게는 충성스러운 정부 부처였지만 국민에게는 큰 손해를 끼친 무능력한 정부 부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이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기원 발언 있겠습니다. 작년 말 국방부의 대체 시설 기부 체납에 따른 양이어 사업 훈령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비밀 공사 작전을 하듯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훈령은 군사 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반드시 이전 관련 협의를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 군부대 내로 군사 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해당 지자체 협의 의무가 슬그머니 삭제된 것입니다. 이번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없이도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훈령 개정 과정에 참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훈령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시설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라도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들 그 절규에 찬 목소리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국방부의 대체시설 기부 체납에 따른 양이어 사업 훈령 개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시설 이전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네, 왼쪽으로 김성준 발언 있겠습니다. 예, 복지 증세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보편과 선별 복지를
조합한다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 가장 극심한 노인 빈곤 국가인 저복지 국가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세 논쟁에 앞서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복지 실현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할지 조세로 마련할지 결정해야 하고, 조세로 한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고부담, 고복지 국가인 스웨덴 사례를 소개합니다. 스웨덴 정부기관인 대외 홍보처가 발행한 스웨덴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스웨덴 복지 국가는 능력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자의 자선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주로 부담하는 조세 정책에 의해 유지된다고 써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연설에서 언급한 그리스 사례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스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특권을 누려온 세력이 민주화 이후 강력한 조세 저항을 펼쳐 늘어나는 복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 부자들은 부자의 의무를 성실히 다했고 그리스 부자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스웨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제 이미 기초연금 공약 파괴로 어르신과 국민들을 속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세금을 안 올리고 잘해본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에서 늘어난 본국 생활자의 소득세는 세금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자 세금은 절대 올려서는 안 되고 서민은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올리라는 심오한 뜻으로 이해합니다. 건보료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5만 명에 불과한 고소득층의 반발이 두려워 600만 명이 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원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재벌 5호 정권, 박근혜 정권, 부자 수호 정당, 새누리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자의 포트는 절대 안 건드리고 거위의 깃털만 살짝 뽑자는 부자 감세 유지, 서민 증세 강행,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이제는 증세 복지 논쟁을 그만두고 조세 정의를 실천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뜻을 따를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대타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희순입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체회를 열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서 학대 전문가와 현장의 학부모, 기사들로부터 의견을 성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 앞서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서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당이 제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내용과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한 개소당 CCTV 4개 설치를 기준으로 477억 원의 예산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어린이집과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어린이집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한다고 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에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8시간 근무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올해 안에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부단임제, 보조교사 배치 문제죠. 그리고 대체교사 배치, 그리고 행정도비 문제. 저는 이거를 그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3종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단임 교사, 그러니까 보조교사인데요. 그 배치와 관련해서는 약 3,4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대체교사 관련해서는 218억 원, 그리고 행정도비 관련해서 588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들은 하반기부터 바로 배치를 해서 어린이집 때 아동학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법 개선과 함께 예산이 확보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군에서 얼마 전에 선관련 선거 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군들이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갖고 이 표현이 맞냐 안 맞냐 갖고 시민단체라는 공방이 있었고, 결국은 녹취록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육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군이 군대 안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공개한 녹취록은 중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가 당한 그 피해 사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열했다고 하는 그 화상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보다 더 심각한 그런 내용의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녹취록 전체를 다 공개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러 개 공개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최소한도 국방이 실제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발언을 한 일군 사령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